칼륨에 이제 채소가 많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채소가 이제 색깔들이 막 있잖아요. 채소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칼륨이 많이 들어있나요?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배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식단 관리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전 1편 많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 교수님, 킹콩님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최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병원 신장내과 이하린입니다. 두 분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킹콩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를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래에서 만성콩팥병 몇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럼 저는 뭘 먹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식단 관리의 기본을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염식이, 두 번째는 저단백식이, 세 번째는 저칼륨식이, 네 번째는 저인식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해보겠습니다. 저 단백식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단백식이는 모든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고령화되면서 콩팥병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적게는 먹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를 적게 먹어야 하는지, 왜 이 정도로 먹어야 하는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콩팥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물질들을 콩팥을 통해서 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성 콩팥병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사구체 여과율이 한 60 미만의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 되게 되면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요독물질이 몸속에 축적되게 됩니다. 소변으로 배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사산물들이 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이 자체를 단백식이를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이런 요독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줄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다 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되는 단백 식이량은 자기 몸무게 1kg당 1.0 이 정도 전후해서 곱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70kg라면 일반인들은 70g 정도의 단백질이 섭취하면 되게 되는데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은 몸무게에서 0.6을 곱하게 되는 그 정도의 양으로 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kg라면 0.6을 곱해서 한 42g 정도의 단백질을 먹게 되겠죠. 하지만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몸무게 1kg당 1g 정도 내외의 단백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70g이라고 하고 또 42g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지방이 있는 부분을 빼고 살코기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탁구공 크기 정도를 만들면 한 40g 정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42g이 목표라면 그 탁구공 크기의 고기를 3개에 나눠서 드실 것 같으면 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상당히 적은 양이 되겠죠. 계란 1개 같으면 한 7g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두부 한 모를 샀을 때 한 3분의 1모 정도 했을 때 7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요독 물질이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입장에서 보면 단백질은 꼭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끼니별로 나누어서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단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은 저칼륨식이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칼륨식이가 모든 분들한테 다 필요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저칼륨식이가 필요하죠? 네, 저칼륨식이라는 개념은 우리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칼륨을 섭취를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칼륨은 음식으로 들어와서 소변으로 대부분 배설이 되는데 소변으로 칼륨을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감소된 분들은 저칼륨식이를 하셔야만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환자분이거나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저칼륨 식이를 하셔야지 신장 기능에 합당한 칼륨을 섭취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고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런 약이 기전적으로 소변에서 칼륨 배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다 저칼륨 식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저칼륨식이 하면은 칼륨이 적은 음식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칼륨이 적은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 거죠? 칼륨이
칼륨이 적은 음식은 보통 사과 반쪽 정도 드시게 되면 우리가 한 끼에 드실 수 있는 칼륨이 보충이 되기는 하는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이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 과일 이런 거거든요.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우리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있는 칼륨을 우리 신장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 아보카도, 바나나, 토마토, 키위, 멜론 이런 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 혈액조사 가시는 할머니셨어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시래기국을 시락국이라고 하거든요. 겨울이 되면 따끈한 그 시락국에 밥을 딱 한 그릇 말아 드셔야지 스트레스가 딱 풀리고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말린 채소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리를 했을 때 물에 익히게 되면 그 국물에 칼륨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죠. 한 그릇을 이제 밥을 딱 말아가지고 국물하고 싹 다 드신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119를 타고 응급실로 오셔서 중환자실에서 막 투석을 하고 겨우 회복해서 퇴원을 하셨는데 다시는 이제 시락국을 안 먹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2달 뒤에 또 오셨어요. 또 드셨군요. 네. 방금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저칼륨식이 하지만 왜 줄이라는 거지? 고칼륨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정상 수치가 이제 검사질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2에서 5.5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보는 그룹도 있지만 굉장히 0점 몇의 차이이긴 한데 그 정도만 넘어가도 심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륨 수치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환자분들도 칼륨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칼륨에 이제 채소가 많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채소가 이제 색깔들이 막 있잖아요. 채소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칼륨이 많이 들어있나요?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색깔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껍질과 줄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잎 부분을 중심으로 물에 데쳐서 칼륨이 좀 빠져나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물에 좀 한두 시간 정도 담궈놨다가 칼륨이 조금 파괴되고 난 다음에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콩팥 나쁘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염식이 중요하잖아요. 저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들 많이 짜다라고 알려져 있고 나트륨 함유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수분과 염분 정도를 조절을 해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소변을 통해서 배설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만약에 많이 드시게 되면 그만큼 배설이 잘 안 돼서 우리 몸에 수분 축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부종으로 연결이 되고 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심장 심혈관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염식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콩팥 나빠지는 주범 중에 고혈압이 있는데 짜게 드시면 혈압 조절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저희가 뭐 저염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말로는 저염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지 저염인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염분이 많은 음식들 대표적으로 흔히 라면, 찌개류, 짬뽕, 짜장면 이런 데는 굉장히 고염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 먹고 나면 사실 그 다음날 얼굴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죠. 제한해야 되는 양은 쉽게 말해서 나트륨으로 계산을 하면 2.3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트륨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소금에 들어있는 함량으로 계산을 하면 소금 5g 정도에 나트륨 2.3g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을 하게 되면 5g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작은 양이에요. 네, 티스푼 정말 하나에 우리가 하루에 먹을 소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해보면 김치 몇 조각만 먹어도 넘어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고추장으로 환산을 하면 한 2숟가락 정도가 될 것 같고 된장으로 따지면 한 숟가락 반 정도 그 정도의 용량이 하루에 먹을 정도의 소금의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걸 하루에 나누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반찬류는 가능하면 최대한 싱겁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국 같은 경우에는 건더기만 거의 먹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국물까지 쫙 빨아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고나트륨 식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을 드실 때는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산. 저희 콩팥이 나쁘시면
몸에 이제 인산이 쌓일 수가 있어서 저인산 식단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이 진행을 할수록 소변으로 배설되는 인의 배설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인이 쌓이게 됩니다. 칼슘과 결합을 해서 또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몸에서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또 뼈를 녹여서 칼슘 수치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뼈가 안 좋아지고요. 칼슘과 인의 결합 물질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혈관에 쌓여서 석회화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혈관에 석회화가 많으신 분들이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심장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인과 같은 경우는 서서히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인산이 많은 음식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인산이 많은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단백식이를 잘 하게 되면 저인산식이는 사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류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또는 견과류에는 또 인이 많이 있거든요.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근육이 위축되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백 섭취는 올려야 되는데 인 섭취는 떨어져야 되니까 단백질 1g당 인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비율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 단백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인 단백 비율이 16mg/g 이하일 때 환자들에게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계란 흰자는 인 단백 비율이 1.4밖에 안 돼요.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인 단백 비율이 8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충분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인식인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스가 됩니다. 인공 첨가물에 인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네. 콜라, 환타 이런 데 이제 인 첨가물을 넣으면 색깔도 예뻐지고 향도 좋아지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다고 해요. 청량 음료에 들어있는 인 첨가물은 100% 이렇게 흡수가 되는 반면 육류나 견과류 이렇게 이제 자연 유래 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흡수율이 한 40%, 장에서 40%,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 한 병을 마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인의 양은 비록 많지 않더라도 그것이 쫙 다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 첨가물에 들어가는 인은 반드시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만성 콩팥병의 식단 관리, 저염식이, 그리고 저단백식이, 저칼륨식이, 저인산식이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환자분들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식단 관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와닿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정도의 원칙을 지켜주는 것도 맞지만 본인의 검사 소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투석 전문의 선생님 또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종합병원에 가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계십니다. 영양사분 상담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영양사 선생님들의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꼭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 신장 기능에 맞게 식단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면 저염, 저단백, 저인, 저칼륨 이렇게 시기를 하게 되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신기능과 본인의 어떤 컨디션에 맞춰서 개별화된 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